자, 교재는 몇 페이지 피시냐면 82페이지 피시면 되시고, 이번 강좌부터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자산은 전표 관리 및 결산 관리라고 하는, 우리가 전표 관리, 결산 관리는 재매기 쪽에 우리 NCS 규정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국가가 만든 그 능력 단위라고 해서 뭐 경력적인 부분의 지향에 대한 단위를 또 전 정부에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용어들이 조금 바뀌어서 들어져 있는데 재무 회계 쪽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챕터입니다. 투자 자산은 다른 부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부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근데 전 강좌에서 진행했던 세 번째 챕터인 재고자산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하는 당좌자산에 단기 투자자산 쪽 수업했을 때 진행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연속선으로 보시고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들을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산에서는요, 이제 비유동자산의 시작이기 때문에 비유동자산 복습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투자자산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유동자산부터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유동자산 얘기했을 땐 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냐면, 일단 1년 이상이라는 표현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유동은 1년을 기준으로, 그러면 보고기간 종료 1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도래한다라고 하면 유동이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비유동이었습니다. 그럼 비유동 자산에 있는 자산들은 대체적으로 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회사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영업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영업활동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다 판매비와 관리비 쪽의 성격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업적인 활동이냐?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 저희가 영업이라는 부분하고요. 누구를 구분하실 때 조금 힘들어 하시냐면 판매라는 거하고 구분하실 때 조금 혼선을 빚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판매라고 하는 건 나는 요거 팔아서 돈 벌 거야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붙는 건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업종의 의미예요. 너 무슨 업 해? 라고 하는 부분. 그걸 말하는 거고요. 이 영업활동이라는 건 그 업종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에요. 그럼 물건을 파는 활동, 그리고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 그리고 누군가는 관리하는 활동, 이런 식의 활동이겠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1년 이상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면 비유동자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죠. 그리고 투자자산은 매도가능 증권, 만기보유 증권, 자, 두 개를 묶어서 우리 무엇으로 할 수도 있다. 우리 만기와 매도는 지분법은 못 들어요, 여러분. 요건 묶어서 우리는 투자 유가증권이라는 부분의 성격으로 통합할 수도 있었고요. 근데 지분법, 장기였죠. 장기 투자 유가증권이었고. 근데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든지 장기 금융상품, 투자 부동산, 장기 대여금은 다 별도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적인 의미, 또는 기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부터 건설 중인 자산까지 있고요. 무형자산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우리 무슨 부분, 눈에 안 보이는 자산,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지적재산권이란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그런 자산의 성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영업권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까지 들어옵니다. 자, 기타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이 아닌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임차보증금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산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자산의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자산은 우리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투자자가 붙었다는 건 실제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하면 저 시세 차익을 조금 얻고 싶네요.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시세 차익. 근데 여러분 시세 차익을 얻겠다라는 부분이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오려면 내가 금융업을 하거나 투자 유치를 하거나 또는 돈놀이를 하는 대부업을 하거나 이런 쪽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쪽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단순히 시세 차익 목적으로 내가 여유 자금이 있어서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나는 다른 회사를 무엇하겠다? 지배하거나 통제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지배나 통제 목적으로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게 유가증권이었겠죠. 그리고 그 유가증권의 대표적인 부분이 누구였을 것이다? 주식이었겠죠. 여러분 사채는 지배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주식. 자,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 이윤. 이건 사채가 여기 들어갈 수 있겠네요. 또는 은행에 내가 장기적인 적금을 가입했다거나 나는 부동산에 좀 투자를 좀 했다거나 이런 식의 내용들이겠죠. 자, 그중에 대표적인 장기금융상품입니다. 자, 장기금융상품 얘기할 땐 여러분 우리가 회계기간은 계속적으로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작하는 점이 있으면 끝나는 점이 있을 것이다. 이들을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엇하더라? 1년 이후에 무엇하면 우리 만기가 도래하면 무엇으로 봐달라? 우리는 장기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금융상품은 세 가지로 갔었죠, 여러분. 우리 금융상품 세 가지로 갔던 거 기억해 볼까요? 자, 금융상품 세 가지는 우리 당좌자산으로 가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당좌자산 다시 두 가지로 갔었죠.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이 있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있었죠. 그럼 두 가지 구분됐네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무슨 부분? 투자 자산에 장기 금융상품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금융상품은 단기 금융상품, 현금성 자산, 장기 금융상품으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장기 금융상품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무엇이 제한되어 있다?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들을 말한다. 자,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의 대표적인 게 감채기금의 예금. 감채기금이라는 건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묶어놓은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내가 갖고 있었던 적금이 있다라면 적금을 연계시켜놨다. 그럼 대출금 상환하기 전까지는 그 돈은 절대로 인출해서 쓸 수 없다. 이런 식의 의미. 자, 그리고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자,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은 당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은행에 예치하는 돈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런데 당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이 돈은 뺏어 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뭐 정형화된 장기 금융상품 등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장기 금융상품의 장기성 예금과 특정연금과 예금이라는 부분. 자, 특정연금과 예금은 당좌 개설 보증금에 대한 부분에 회계 처리를 하라고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무엇으로 정리하셔라. 개정 과목은 특정연금과 예금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특정연금과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인출 못한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반드시 무엇 하셔야 한다? 반드시 우리 무슨 부분? 우리 보통 당좌예금을 해지하지 않는 한 이 돈은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도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들은 우리 어느 부분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사용 제한이 없어야 해요. 그래서 사용 제한되어 있는 거 못 들어간다는 거. 자, 장기성 예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은행에 지금 예금을 들었다, 적금을 들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정기 예금이나 적금은요. 우리 단기 금융상품에 속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분들은 당좌 예금에 들어가는 게 당좌 예금이 아니라 죄송해요 여러분. 당좌 자산에 들어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한다라면 우리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란 표현을 쓰더라도 우린 뭐가 된다? 장기성 예금이 됩니다. 자, 여기 하나 부연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 뒤에 가서 수익 비용 때 한 번 더 얘기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회사에서 보험료를 지출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 출제 시작했고요. 시작한 지는 이제 5년째 돼가는 것 같아요. 5, 6년 돼갈까? 자, 이 문제는 저는 정말 잘 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 이게 자격증 공부만 가르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아,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제 일을 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 이런 문제는 자주자주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수험서에서도 별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에는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보험 가입을 했는데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고 얘기해 볼게요. 자동차 보험. 자, 여러분 지금
댁에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으면 자동차 보험은 뭐 1년 만기로 많이들 가입을 하세요. 그럼 1년 만기가 되고요. 그리고 재가입 시기가 도래가 되면 보험사에서 아유 고객님 작년에 사고 한 번도 안 내셨고 저희가 보험료 돌려드릴게요 라는 얘기 하세요? 그런 일은 거의 없죠. 보험료 돌려줄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동차 보험은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인데 보험의 약정기간, 보험기간이 끝나면 그냥 소멸이에요.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험에 대해서 무엇을 받고 보장을 받고 우리 보험은 여러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죠. 그럼 보장은 받아요. 보장을 받고요.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무엇 되더라? 없어지더라. 자, 그런 보험을 우리는 소멸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소멸성 보험의 성격을 띠는 자동차 보험은 우리 회계 처리할 때 무엇으로 회계 처리한다? 얘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비용 처리. 여기 맞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보험료. 아, 그렇지. 여러분 이거 벌써 하고 들어오셨잖아요. 어디에서요? 우리 상급비용 얘기할 때 가장 많은 게 보험료예요라고 하면서 그러면 차변의 보험료 처리하셨다가 우리는 추후에 이 비용 처리했던 부분 중에 차기분이 있으면 차기분에 대해서는 무엇하자? 미경과이기 때문에 성급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비용 계정이니까 비용자를 붙여서 성급비용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갔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 다 보장성의 소멸성 보험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됐을까요? 자, 저는 이거 잠깐 지울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우지 말고 아래쪽에 그냥 쓸까요? 자, 근데 이 보험료가 지출을 했는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자동차 보험이 아니고요. 건물보험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건물보험. 그래서 제가 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자, 건물은 두 가지의 성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고객이 선택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건물의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의 보험에 가서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희 화재가 날까봐 보장성에 대한 것도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물의 보험료는 비싸다, 싸다? 비싸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쌉니다. 자, 보험 가격이라고 하는 거, 보험을 가입하실 때 우리가 들어가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내가 가입하는 물건의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건물 가격 자체가 조금 비싸요, 여러분. 기계도 그렇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도 실질적으로 많이 내야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가입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지금 자동차 보험처럼 보장받고 소멸하는 거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무슨 상황을 하냐면 아 저희 저축성 보험으로 가입할게요. 저축성 보험. 자, 그럼 여러분 저축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만기에 내가 보험료로 불입했던 돈을 무엇한다? 돌려받죠. 그래서 이 저축성자가 붙어 있는 건 내가 불입했던 원금이 있을 거고 그리고 불입했던 기간에 또 뭐가 붙죠, 여러분? 이자가 붙을 거예요. 자,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만기가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 자, 이 저축성에 대한 부분은요. 회사에서 선택을 하실 때 우리 100% 저축성으로 갈게요 라는 회사도 있고요. 이 비율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건 회사에서 맞춰서 갑니다. 자, 그래서 선택하는 부분. 그러면 저축성은 우리 만기 때 돌려받을 거잖아요. 그럼 얘는 비용 처리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이 저축성으로 가입했던 보험에 대한 건 저는 공간이 좁아서 아래쪽에 쓸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주시는 게 맞을까요? 기간을 확인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건물보험은 1년짜리가 없어요. 보편적으로 1년짜리 가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1년마다 갱신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입할 때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3년, 5년, 뭐 길게는 10년짜리를 한 번에 가입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이나 5년 이렇게 가입을 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험료가 실제로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유리한 걸 선택을 했겠죠. 그럼 제가 건물에 대한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고요. 그 보장성을 받으면서 저축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가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은 3년짜리래요. 그럼 여러분 3년짜리면 얘는 1년 이내 만기가 돌려야 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럼 저축성으로 불입했던 돈,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우리 반드시 뭐로 처리해야 된다? 장기성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해요.
자, 그런데 시험 보러 갔더니 장기성 예금이라고 쓰라고 안 하고요. 그냥 정기예금 쓰래요. 정기적금 쓰래요. 그러면 그냥 쓰세요. 정기예금을 시험 출제했던 출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예금 계정 잘 안 쓰거든요, 여러분. 장기성 예금을 쓰지. 그러면 출제자가 낸 거대로 가세요. 그거로 채점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린 장기성 예금을 씁니다. 제가 실무자들, 현업에 근무하는 실무자들 결산 수업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저축성 보험 혹시 비용 처리하신 분 있는지 꼭 결산 때 체크하시고 잘못되어 있으면 무엇해라? 돌려놓으세요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수업할 때마다 해마다 나와요. 이 문제점이. 그럼 결론적으로 실무자들 계속 다 뭐로 처리하고 있다? 소멸성 보험으로. 그러니까 저축성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거 하나도 체크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멸성과 저축성 어디서 파악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보험 가입했을 때 여러분 보험증권을 받아요. 그 보험증권에 이거 모두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 출제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무슨 기억을 하신다? 만기에 환급금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오면 우리는 불입하는 돈에 대해서는 뭐로 간다? 장기성 예금을 쓴다. 그리고 정기 예금으로 쓰라면 그냥 정기 예금을 쓰셔라. 다른 계정 쓸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럼 만기가 도래하면 우리 이거 차변에 써놨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차변에 이 계정으로 차곡차곡 써놨다가 여러분 우리 만기가 도래하면 우리 얘를 어디로 보내고요? 대변으로 보내겠죠, 여러분. 그래서 대변에 상계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변에 누가 들어오냐고요? 우리 보험사에서 뭐 받을까요? 돈 받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예금에 우리 뭐가 들어올 것이다? 우리 보통 예금에 몇천만 원 또해서는 몇천만 원 내지는 억대 돈이 들어와요. 근데 이 장기성 예금 안 쓰시고 우리 소멸성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보험료 처리했던 분들이 그때 가서 이제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대변에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차변에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보통 예금을 증가시키는 건 당연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변에 나는 뭘 써야 되지? 왜 고민할까, 여러분? 차변에 뭘 써야 되지라는 고민은 상계정리할 계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뜬금없이 이걸 씁니다. 우리 왜 잡스러운 이익입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잡이익 생각나셔야 되죠? 잡스러운 이익이에요. 근데 그 잡이익이 몇 천만 원 내지는 억대 돈이 잡혀 있으면 우리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내가 돈 받을 때 대변에 수익을 발생시켜서 그때 법인세를 내면 되죠. 그건 내 생각이죠. 자, 국세청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야, 니네 불입했을 때 저축성으로 정리했어야지. 그러면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 처리했고 너 비용 처리했어? 그럼 비용 처리했을 때 무슨 상황이다? 아니, 비용 처리했을 때 이러면 당연히 무슨 상황이 나왔겠어요? 그럼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저는 이때 법인세 덜 냈겠죠? 그리고 뒤늦게 나와서 이때 법인세를 다시 내겠다고요? 그럼 그건 어느 누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신고를 원하는 거지 세금에 대한 걸 냈다라는 걸 주장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 출제가 시작이 됐어요. 뒤에 수익 비용 쪽 가서 비용 얘기할 때 제가 한 번 더 얘기는 하겠지만 장기성 예금 계정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지금 물어보신 질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보험사에 가입하는 직원들 퇴직연금 보험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장기성 예금이 아닙니다. 우리 퇴직연금은 별도 계정이 있고요. 퇴직연금 제도는 뒤에 가서 따로 배우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DC와 DB 제도가 있고요. 그 제도는 따로 배우셔야 돼요.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보험사에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이 아니세요. 그건 퇴직연금이죠. 그럼 퇴직금이에요. 그럼 퇴직금 처리로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로 처리 못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세요. 그것도 시험에 자주 내는 문제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장기성 예금 들어가겠습니다. 장기성 예금은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만 살짝 제가 지우고 곧바로 바로 할게요. 자, 장기대여금. 여러분, 장기대여금은요, 우리 앞에서 대여금 수업 하셨죠? 네, 그래서 대여금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다시 하실 부분은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 남한테 여유자금이 있어서 무엇했다? 나 돈 빌려줬어. 그럼 뭐라고 쓰죠? 대여금. 그런데 이게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면 단기라고 얘기하고 우리 1년 이내 만기가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면 무엇으로 가자? 장기로 가자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 용어 그대로 써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수업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대여금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여러분 꼭 확인하실 건 무엇이다? 내가 돈을 얼마 동안 빌려 주었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회수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걸 확인하셔서 단기 대여금인지 장기 대여금인지 꼭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부동산입니다. 자, 투자부동산은 여러분 우리 팁박스 내용을 먼저 보고요. 우리 회계상 거래에 대한 사례를 진행해 볼게요. 자, 투자부동산은 일단 투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나는 투자 목적으로 무엇하였다? 영업에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여러분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걸 비영업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영업용으로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나 이외에 부동산이 있었다라면 우리 무엇으로 취급해라? 투자 부동산으로 취급해라. 자, 사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영업용 투자 부동산은 우리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 안 배웠습니다. 자, 또는 현업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어서 조금 더 익숙은 하실 거예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물건을 무엇하면 팔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10%를 받아야 돼 라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제일 많이 내고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예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라는 게 지금 건물을 구입할 때 저는 부담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투자 목적이거나 비영업용으로 쓰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저한테 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가지고 올 때 부담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 매입세액을 내가 국가한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공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얘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공제가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제가 수업인의 이 얘기까지 해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현업의 근무자들이 자꾸 불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왜 불법을 하는지 내가 캐치를 하면 잘못됐다라는 걸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매입세액 불공제란 부분이 들어와요. 그럼 제가 건물을 10억 주고 샀는데 부가가치세는 10%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럼 11억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회사에 건물로 사용하는 거였다. 우리 그거 사업장소인데요? 라고 하면 영업 활동장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한테 1억을 내가 부담했던 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내 돈은 10억만 들어간 꼴이 돼요. 그런데 투자부동산은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내 건물은 얼마짜리가 되고 11억짜리라고 정리를 해놓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차피 뒤에 자산을 잡았다고 정리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돈이 1억이 묶여 있잖아요. 우리 돈을 묶어놓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회수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실제 그게 묶여지고요. 그 묶여진 돈은 뒤에 팔 때 고스란히 원가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했을 때 공제를 또 못 받는구나 라는 것도 이 자산이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투자부동산을 제가 구입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여러분이 회계 처리하면 취득 원가가 회계 처리가 끝나면 무슨 금액으로 바뀐다? 장부 금액으로 바뀝니다 라고 했었죠. 그럼 이 장부 금액으로 갖고 있다가 무엇 할 것이다? 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처분 금액이 시장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럼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는 처분하는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무엇이 나올 거고요? 이익이 나온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반대로 장부 금액이 더 크다. 그럼 저는 손해를 보고 파는 거니까 손실이 나온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이익과 손실은 뭐라고 부르자? 네가 투자 자산을 무엇해서 팔아서 생기는 이익과 손실이야 라고 해서 투자자산 처분, 이익 또는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산 처분 이익과 손실은 영업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투자 부동산 구입한 경우에 분류 부분의 팁박스 반드시 숙지하고 갑니다. 자, 부동산을 구입을 하였다라고 했을 때 내가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다. 여러분 어디선가 본 것 같죠, 여러분? 네, 요거 유사 개념 한번 얘기했어요. 자,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증을 봤더니 그 사업자 등록증에 뭐라고 써 있다는 얘기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등록증에 나는 매매업을 하고 있다. 업종에 써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사업성을 띠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건 판매 목적이 되죠. 그럼 이 판매 목적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은 재고자산으로 가면 되고요. 계정 과목까지 쓴다라면 우린 뭐라고 쓸 것이다? 상품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회사가 단순히 여유자금이 있어서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라고 하는 토지나 건물은 투자 자산이고 지금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 투자 부동산이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은 투자 부동산. 자, 그런데 영업의 장소나 업무에 사용하고 있어요 라는 부분. 영업의 장소이면 사무실, 공장, 그리고 업무라는 부분 여러분 남한테 빌려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뭐가 많아요 여러분? 리스라는 거 참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가 많을까요? 렌탈이라는 것도 참 많죠. 둘 다 빌려준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런 빌려주는 부분으로 쓰는 것도 업무에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업이나 업무에 쓰는 부분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은 유형자산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이고요. 토지를 샀다? 그러면 토지로 가고요. 건물을 샀다? 그러면 건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여러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느냐? 공제받지 못하느냐? 그리고 계정 과목의 위치가 어디냐는 것도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잘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하고 관련된 회계상 거래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취득한 시점부터 볼게요. 자, 취득한 시점에 봤더니 나는 무슨 목적으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누구를 샀다? 토지를 샀다. 분명히 여러분 앞에 투자 목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1,000만 원에 취득하고요. 자, 취득을 했고 보통예금에서 무엇하였다? 지급하였다. 여러분 보통예금은 이제 무슨 계정 과목인지는 다 아시죠? 그러면 우리 장기 투자 목적의 토지였다. 근데 글씨가 토지라는 거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토지를 쓰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럼 반드시 우린 차변에 뭐라고 쓴다?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투자 자산에 있는 투자 부동산에 계정 과목 써주시고 1,000만 원. 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은 자산이죠. 자산의 감소는 어느 변에 쓴다? 대변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예금 1,000만 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투자 자산을 이제 팝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취득한, 자, 그럼 1,000만 원에 취득한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장부금액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봐주셔도 되겠죠. 회계 처리가 끝나면 장부에 다 모인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장부금액 1,000만 원. 자, 그래서 1,000만 원에 취득한 투자 부동산. 자, 여러분 좀 힌트 좋네요. 투자 부동산이 계정 과목이죠. 자, 전부를 1,5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동전 발행 어음을 수취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음을 무엇하였다? 받았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씁니다. 아, 받을 어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얘는 투자 부동산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투자 부동산은 우리 상거래이다 아니다? 상거래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상거래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누굴 말한다? 우리 상품을 팔거나 제품을 팔거나 상품을 사오거나 원재료를 사오거나 이런 식의 거래여야 되죠. 근데 계정 과목이 상품, 제품, 원재료 등장한 적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거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내가 어음을 받아왔다. 그러면 미수금. 내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뭐로 간다? 미지급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동전 발행 어음을 수취했다라고 해서 들어왔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미수금이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차변에 있었던 투자 부동산은 무엇을 했으니까요? 처분을 했으니까 우리 처분하면 장부에서 없어지죠. 그래서 대변에 상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 1,500만 원과 비교하여 우리는 차이인 500만 원은 더 비싸게 판 거죠, 여러분? 그럼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산, 처분 이익 500만 원이 발생하고 이 이익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투자 유가증권의 분류 부분은 단기 매매 증권 때 한번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재 부분에는 투자 유가증권 쪽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부분은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요. 저는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을 가져가고자 추가를 좀 했습니다. 자, 투자 유가증권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때 일단 유가증권으로 크게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유가증권이다 라고 얘기가 되면 유가증권은 우리는 형태상 분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형태상 분류에 의해서 우리는 지분증권이 있고 채무증권이 있다.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부분은 주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회사의 지분을 의미하는 주식이 있고 채무증권은 일정한 기간이 도래하면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값을 빚처럼 보기 때문에 채무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기점으로 놓고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는 사채가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가 발행한다라고 해서 회사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국공채라는 것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상의 분류에 따라서 지분과 채무증권이 있다. 자, 그리고 이 유가증권은 너가 어떠한 형태로 가지고 있을 거냐라는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가지고 있을 건지에 따라서 우리는 회계처리 개정 과목이 달라진다. 그래서 보유, 목적에 의한 분류라는 표현도 했었습니다. 어떤 보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보유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매도도 있고 만기도 있고 지분법도 있고 단기 매매 증권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도, 만기, 지분법, 단기 매매 증권을 놓고 봤을 때 모두 다 지분증권, 채무증권에 다 속하는 게 아니라 지분증권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채무증권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분증권은 절대로 그 유가증권은 분류할 수 없어요. 채무증권은 절대로 그 유가증권으로는 분류할 수 없어요. 이런 식의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단기매매증권 교재 없지만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자, 단기매매증권은 단기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 매매 증권의 특징은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 시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으로 단기간 내에 나는 무엇 하겠다?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고 적극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린 단기 매매 증권이고 개정 과목 회계 처리할 때는 단기자가 붙어 있으면 우린 무조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모두 다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기 때문에 무슨 자산이고요? 당좌 자산에 속하고요. 그래서 당좌 자산에 속하고 우리 결산을 맞이하면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는 무엇으로 한다? 공정가치법. 자, 공정가치, 공정가액, 시가 다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투자 유가증권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우리 투자자산에는 매도 만기 지분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거꾸로 시작했으니까 거꾸로 갈게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글씨 그대로 지분법이니까 지분에 해당되는 지분증권밖에 못 들어옵니다. 자, 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무슨 부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유의적이라는 건 그 회사에 의미가 있는 사람이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라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고유가증권을 말하고요. 회계에서는 내가 지금 현재 P투자 회사의 의결주식, 의결주식이라고 하는 건 주식은 보통주와 무슨 주가 있다? 우리는 우선주가 있다. 그럼 의결주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주식을 말한다? 보통주를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주의 몇 퍼센트 이상,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가 되지 않아도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는 가능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거고요. 이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우리 무슨 법으로 평가한다? 지분법으로 평가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분법 평가. 자, 그 다음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자,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이런 표현이겠죠. 자, 만기가 등장하려면 우리는 채무증권만 들어와야 되겠죠. 주식은 만기일은 없습니다. 자, 만기가 무엇되어 있는 확정된 채무증권이다.
시험은 만기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만기 보유 증권으로 회계 처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채무증권으로 상환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이 가능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무엇할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도는 마음가짐, 능력은 돈이 있느냐 이렇게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능력도 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는 특히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실제 발행이 가능한 금액의 최저 금액이 10,000원부터라고 했어요. 주식은 100원부터이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조금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투자자산으로 당연히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기말에는 삼각후 원가법이라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 근데 이 삼각후 원가법은 기말에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평가한다? 사실상 이자를 받을 때 주는 사람은 이자를 지급할 때 이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말에 평가한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라는 표현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매도. 자, 매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 매도가 가능하다는 건 언제든지란 얘기예요. 자,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 지분증권, 채무증권 모두 다 분류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매도 가능 증권 얘기할 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다른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그 결론적으로는요. 만기도 아니고 지분법도 아니고 단기도 아니네. 그러면 어디로 와야 된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와야 한다. 근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기하고 다른 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나 장기간 갖고 있을 건데? 라는 부분.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에 못 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대요. 여러분 만기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우리 만기까지 갖고 있겠다겠죠? 근데 얘는 매도가 가능한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시장에 내놓을 거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의사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유가증권을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고 회계 처리할 땐 장기간이라는 표현이 등장이 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투자자산이고요. 그리고 기말의 평가는 단기 매매 증권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네, 우리 팁박스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유가증권의 재분류가 있었습니다. 자, 유가증권의 재분류라고 하는 건 내가 취득하는 시점에 분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분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 재분류가 우리는 무엇한지 적정합니까? 라는 것도 무엇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적정에 대한 검토는 언제 한다? 결산 시점에 하시면 된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범주로 무엇할 수 없다? 재분류할 수 없다. 자, 그럼 반대로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무엇할 수 없다? 재분류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없다가 1번. 자, 그런데 다만 단기 매매 증권이 무엇을 상실하면 시장성을 상실하게 되면 이 경우는 어디로 분류할 수 있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하다. 자, 그럼 돌려서 얘기하면 매도 가능 증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의미가 되죠. 아, 나는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도 있고 그리고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도 있다. 자, 시장성이 없다라는 건 상실한 거 포함이겠죠. 당연히 상실 포함도 이 자리에 들어와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과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자,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무엇할 수 있다? 재분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끼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게 괜찮다예요. 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는 우리 손익계산서 영업의 손익계정이 들어가지만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한다라고 배울 거예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경유하느냐 경유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익과 손실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1번의 행위를 허용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될 것이다? 이익 조작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보고기간 종료 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무엇하면 도래하면.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당좌자산 했을 때 여러분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우리가 투자자산에 가지고 있었던 투자자산에 가지고 있었던 유가증권이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면 우리는 무슨 자산으로? 당좌 자산으로 무엇 하셔야 된다? 분류 변경하셔야 한다. 자, 그렇다고 해서 개정 과목에 이름표가 바뀌진 않는다. 한 예로 우리 지금 나와져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의 투자자산 코드는 178번을 써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178번에 있었던 부분이 당좌 자산에 가면 몇 번에 있다? 123번이라는 코드에 뭐가 있더라?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우리 코드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투자자산인 매도나 만기 보유증권은 무엇으로? 당좌 자산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는 반드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재분류는 반드시 하는 게 맞지만 단기 매매 증권이랑 개정 과목으로 바꾸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는 해당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투자 자산에 있었던 부분에 178번 매도 가능 증권을 우리 무엇 하시고 우리 차변에 있었을 거니까 여러분 이 차변에 있었던 걸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차변에 123번 당좌 자산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의 회계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체를 해주시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자, 3번은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단기 때도.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론은 계속 출제를 했다. 그런데 실기 문제로는 현재 한 번도 출제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시험 범위 이탈 문제는 아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2월 31일자에 이 행위도 필요하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는요. 취득 원가는 취득 시점에 일단 얼마 주고 샀겠죠,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럼 그 대가에 취득 시 발생되는 부대 비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부대 비용을 무엇 하셔라? 가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해 주실 것. 그래서 우리 단기 매매 증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를 계산할 때 발생된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우리 가산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것만 그런다고 했어요. 우리 자산의 취득 시 발생되는 부대 비용은 모두 다 가산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는 취득 시 발생되는 부대 비용을 무엇 하신다? 가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해보죠. 자, 취득 시점 회계 처리를 봤더니요. 장기 보유 목적으로 자, 당연히 지문에 이렇게 글씨가 들어올 거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장기 보유 목적으로 주식회사 두더지의 주식 10만 원에 취득하고, 그러니까 두더지의 주식 10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10만 원에 샀으니까 10만 원은 매입가액이라는 거로 우리는 얘기를 하겠죠. 아, 10만 원? 자, 그런데 취득 시 우리 중개수수료 얼마가 10,000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0원을 포함하여 우리는 어디에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무엇하였다? 대금을 이체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예금은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자산이 나갔으니까 자산은 감소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자산이 증가하죠. 그런데 취득 원가는 반드시 우리 지불한 금액 10만 원에 얼마를 더해서 우리 부대 비용 10,000원을 더해서 취득 원가는 얼마가 된다? 우리는 11만 원이 된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1만 원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후속 측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 내용이 안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요. 우리 유가증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유가증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유가증권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면
보유 중에 여러분, 내가 무슨 증권 가지고 있으면, 지분증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채무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저는 뭘 받을 수 있죠? 이자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시면 두 가지로 구분해라. 무슨 배당?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그래서 현금 배당을 받으면 우리는 영업의 수익인 배당금 수익이 무엇할 것이다?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주식 배당을 받으면 회계 처리는 한다, 안 한다? 회계 처리는 안 한다. 대신에 주식의 수가 무엇할 것이고 늘어날 것이고, 자, 그리고 주식의 취득 단가는 무엇될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이 변경된 부분을 우리는 수정해서 무엇 해달라? 주석으로 공시해달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이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여기 와서 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기매매증권에서 보유 중에 발생되는 우리 유가증권을 갖고 있으면 유가증권 보유 중에 발생하는 수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수익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자라는 부분을 제가 받았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 하시면 돼요? 영업의 수익인 이자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교재 별도로 다시 수록 안 했고 알고 계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뭐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 반복적으로 계속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보유중액 얘기가 등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12월 31일을 맞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가증권은 이렇게 표현해 드렸잖아요. 내가 얼마 주고 샀느냐라는 취득 얘기가 거론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보유했다는 얘기가 거론이 되고 그리고 기말을 맞이하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이다.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사이에 취득과 보유 요 사이에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기말 후에 나올 수도 있다. 무슨 부분이요? 처분이라는 얘기가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패턴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은 동일하게 갑니다. 자,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평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추후에 평가하는 거에서 후속 측정이라는 표현도 같이 씁니다. 그러면 우린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31일에 평가하는 거겠죠. 자, 매도 가능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자, 우리 교재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단기 매매 증권처럼 보고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에 공정가치로 무엇 하셔라? 평가하셔라. 자, 그리고 그 평가한 금액이랑 장부 금액이 다르다라면 당연히 수정을 하셔야 한다. 그게 기말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등장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시냐면 자, 얘기 들으시면서 여러분 저는 그 사이에 이들을 좀 지울 거고요. 자, 우리 분명히 앞에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시장성이 상실된 유가증권은 어디로 보내셔라 라고 얘기했었나요, 여러분? 시장성 상실한 유가증권. 자, 시장성이 상실된 유가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을 상실한 유가증권뿐만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시장성이 없는 우리 모두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도 무엇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그 부분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 당연히 평가를 한다. 그 평가의 원칙은 자, 첫 번째 줄에 있었던 부분. 자, 우리 12월 31일에 장을 마감한 공정가치라고 얘기하는 시가로 평가하는 게 맞다. 그런데 뭐가 있더라? 예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외로 지금 현재 무슨 부분? 자, 공정가치를 평가한다는 건 여러분 시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에는 우리 시장성이 없어요. 자, 없는 유가증권이 있겠죠? 또는 여기에 시장성을 무엇한 거? 상실한 것도 무엇한다? 포함이고요. 따로 가져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장성이 없는데 여러분 시장에 가서 장을 마감한 가격 파악하실 수 있어요? 파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평가를 못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가법으로 그냥 가세요.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원가라는 부분은 내가 얼마 주고 샀습니다. 라고 하는 취득 원가를 얘기합니다. 그럼 취득 원가인 원가로 그대로 두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은 원가법을 적용하니까 우리는 결산 때 회계 처리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자, 실기에 이 문제를 같이 냈더니 붕괴를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을 배우는 건 그걸 그대로 녹여서 분계라는 거로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험 문제 그렇게 낸 거죠. 원가성, 우리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과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 두 개를 같이 준 거예요, 매도에. 그랬더니 두 개를 모두 다 평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우리 시장성이 있는 것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은 시장에 내놔도 아무도 사지 않기 때문에 평가라는 건 실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계 처리가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대로 그냥 가세요. 얼마 좀 샀다는 거 그냥 장부해 주시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성이 없는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취득 원가로 평가해라. 그대로 두세요. 자, 이 부분은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간의 차이는 당연히 등장하겠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라는 부분으로 무엇하자? 회계 처리를 하자. 자,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재무상태표 어디에 속하고? 자본에 속하고요. 자본에는 항목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다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갑니다.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손익계산서에 못 들어가는 우리 무엇에 대한 부분들, 기타 손익에 대한 걸 전부 다 묶어서 여기다 가져오세요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익의 성격처럼 뭔가의 차이는 생기지만 그 손익이 실제 실현됐다고 보긴 어렵다. 그래서 미손익에 대한 부분을 우리 미손익이라고 써드렸어요. 여러분 미실현 손익에 대한 부분을 묶어놓는 부분들이 또는 모아놓는 부분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그럼 여러분 재무상태표잖아요. 그럼 재무상태표는 당기에 발생된 이익과 손실을 보는 서류가 아니라 자산이 얼마 증가하고 부채가 얼마 증가하고 자본이 얼마 증가했는지 또는 반대로 얼마의 감소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기 손익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이고요. 그래서 실제 실현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12월 31일 결산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평가라는 걸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회계상의 거래 내용을 봤더니 당해 연도 중 우리 얼마 주고 샀던 부분 11만 원에 주고 샀던 부분 자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는 12만 원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취득 원가는 11만 원 2020년도에 저는 샀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취득 원가로 회계 처리해야 하네요. 했겠죠? 그럼 이 취득 원가는 그대로 뭐가 될 것이다. 회계 처리가 끝나면 장부 금액이 될 것이다. 그러면 2020년도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는 11만 원이 장부에 보여지고 있겠죠. 자, 이 장부 금액과 12월 31일 공정가치를 시장에 가서 파악을 했더니 12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공정가치로 무엇 해주는 거? 장부의 금액을 바꿔주는 거. 자, 그게 평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수정하여라. 자, 그럼 여러분, 우리 10만 원짜리가 12만 원이 되려면, 우리 10만 원짜리가 12만 원이 되려면, 저는 왜 시가 상승을 2만 원으로 써드렸을까요? 만 원이 맞겠죠, 여러분? 네, 만 원이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졸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네, 이게 편집 작업을 제가 직접 하는 거라서 제가 작업하면서 지금 잘못 쓴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 원이 맞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11만 원이었던 유가증권이 만 원이 되었고요. 제가 키를 하나 눌렀더니 지금 화면이 잠깐 멈춤 현상이 있어서 잠시만요. 그래서 만 원으로 바뀐 거고요. 그럼 시가는 상승하였다, 감소하였다? 시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상승을 했으니까 상승을 하게 되면 11만 원짜리 자산을 12만 원짜리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만 원짜리를 12만 원짜리 바꿔줘야 되니까 여러분 자산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산은
증가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이에요? 차변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자산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분개하시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우리 변화가 있을 때 이 평가 부분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자산이 증가했는지, 자산이 감소했는지, 부채가 증가했는지, 부채가 감소했는지를 먼저 쓰시고요. 그거하고 관련된 평가 계정을 반대편에 쓰시면 돼요. 그럼 자산이 증가니까 매도 가능 증권 10,000원 증가시켜 주시고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계정은 매도 가능 증권을 무엇하였다? 평가에서 나왔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우리 손익계산서로 가는 게 아니라 재무 상태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 상태표에 있는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간다는 게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에 입력하실 땐 여러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거를 이렇게까지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프로그램 들어갈 땐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벌써 계정 과목 세팅을 해줬어요. 어디다 세팅했겠어요, 여러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다 벌써 세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개만 잘하면 내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보낼 걸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보낼 때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는 건 재무제표를 검토할 때 올바른 위치에 들어와져 있는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뒤에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자, 우린 지금 당해연도 기준에 11만 원에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가 95,000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11만 원 주고 구입을 했으니까 여러분 회계 처리했으면 당연히 장부 금액으로 11만 원이 바뀌어 있겠죠. 자, 그럼 장부를 열었을 때 내 유가증권은 11만 원입니다. 자, 12월 31일 우리 95,000원으로 공정가치가 무엇되었다? 확인되었다. 그러면 이 공정가치로 바꿔주는 걸 평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평가하셔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11만 원이 95,000원이 되려면 오히려 금액이 무엇되어야 한다? 감소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시가가 하락됐다고 표현하겠죠. 얼마만큼? 15,000원만큼. 자, 그럼 자산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자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감소하고요. 자, 감소했으니까 감소한 만큼 회사는 지금 사왔던 금액보다 더 빠졌으니까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손실은 내가 시장에 가서 판 적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라고 해서 미실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실현 상태로 가지고 있는 보유 손익은 모두 다 어디에 모여달라?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모아달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반론 제시합니다. 아니 단기 매매 증권도 실현 안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단기는 여러분 매도와 매수가 빈번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2월 31일자에 있어서 평가는 했지만 1월에 가서 바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길게 다니지도 않고요. 몇 년 동안 갖고 있을 이유도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실현인데도 불구하고 그 경우는 어디로 보내고 있다? 그 경우는 손익계산서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실현 보유 손익인데 장기전인 것만 어디로 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익을 들어요. 오랫동안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경우만 들어옵니다. 자, 그럼 회계 처리하셔야죠, 여러분. 자산의 감소는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어느 변에 써주시면 돼요? 대변에. 제가 자산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먼저 판별하시라고 했으니까 자산 감소, 계정 과목 누구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 15,000원. 자, 그리고 상대편에는 우리 자산이 줄었으니까 이익이 절대 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씁니다. 다만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우리 자본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이 내용이 나와져 있을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모여져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은 지금 평가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연도에도 또 그 다음 연도에도 자, 얘를 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가지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자, 요게 모아놨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장기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원 주고 샀던 부분이 우리 지금 현재 110원을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 연도에 120원이 돼서 120원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는 주가가 좀 빠져서 105원이 됐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볼 건 나는 얼마 주고 샀던 애?
100원 주고 샀던 애. 그런데 얼마가 됐다? 110원. 자, 근데 이 10원은 내가 시장에 팔지 않았으니까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20원으로 110원짜리가 120원이 됐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지금 현재 10원이 더 오르긴 했어요. 이것도 내 수중에 돈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자, 120이었던 건 얼마로? 우리 105원이 되면 우리 오히려 증가된 게 아니라 마이너스 얼마? 15원. 그래서 실제 15원이 줄거든요. 근데 난 손해는 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왜냐면 난 얼마 주고 샀다? 1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현재 얼마짜리다? 우리 105원짜리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들어간 돈은 100원밖에 안 돼요. 이 기간 동안 보유하는 과정 중에 내가 배당이라든지 이자를 얼마나 잘 받았는지를 좀 봐야 할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대부분 이제 주식을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당을 잘 받았다라면 손해나는 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내가 샀던 금액보다 오히려 현재 가치가 105원이면 저는 손해 안 나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게 이 회사가 점점 하향세인 건지 뭐 드디어 내가 샀던 금액보다 더 많이 떨어졌더라. 그럼 여러분 이 경우엔 팔면 진짜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근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손익계산서에 보내서 평가한다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무엇해라, 모아놔라. 그리고 이렇게 평가할 때마다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급등이 된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내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정리를 또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상되어 있다가 차기에 무엇을 할 것이다. 너가 평가를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처음 하는 평가가 아니라 평가했던 거 다시 또 평가하는 거니까 재평가. 그러면 재평가 할 때 회계 처리가 끝나면 우리 모두 다 뭐로 보시면 돼요? 장부에 보여지는 금액. 그래서 장부가액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 장부가액과 우리 재평가하는 시점에 공정가치와 비교를 해서 이 공정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무엇하면 하락을 하면, 그래서 장부가액보다 하락했어요 라고 하면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다라면 우리는 무조건 하락했다 그래서 손실을 쓰는 게 아니라 하락했다고 무조건 손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죄송해요. 자, 하락했다라고 하면 우리 평가 손실이 나오겠죠. 근데 이 평가 손실을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평가했을 때 평가 이익이 있었다라면 그 이익을 무엇하셔라? 먼저 상계를 해라. 그리고도 손실이 남겨진다라면 우리는 손실계정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익만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럼 손실계정이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 자, 그럼 가정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 드린 부분에 보시면 자, 2019년도에 취득을 했다고 드렸고요. 우리는 얼마짜리? 10만 원 주고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도 12월 31일이 되면 저는 공정가치로 무엇을 했을 것이다? 당연히 평가를 했겠죠. 그래서 10만 원짜리의 취득 원가가 우리는 11만 원의 공정가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린 시가는 상승하였다, 하락하였다,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만 원만큼 자산이 증가가 되고요.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 회계 처리를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 나와져 있을 거냐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부분 유출을 이 자리에 써볼게요. 그럼 저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만큼 만 원만큼 무엇했을 것이다 증가시켰겠죠. 그리고 상대 계정 대변에는 저희 매도 가능 증권 무엇을 해서 평가를 해서 무엇이 생겼다? 이익이 생겼다. 얼마? 만 원이. 자, 이 상태가 어느 시점까지의 붕괴다? 2019년도 12월 31일까지의 시점 붕괴예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저는 또 몇 년을 맞이해요? 2020년도를 맞이합니다. 자, 그럼 2020년도를 맞이했는데 공정가치가 우리 11만 원이었던 자, 이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하면 여러분 장부 금액은 얼마가 돼요? 그럼 회계 처리가 끝나면 장부 금액이 바뀌겠죠? 그럼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된다? 11만 원으로 바뀌었겠죠. 10만 원에 제가 자산 얼마 증가시켜드렸어요? 만 원. 그러니까 11만 원 됐겠죠. 그러면 그 장부 금액 11만 원과 공정가치를 비교해봤더니 우리는 이번엔 가격이 무엇되었다? 떨어졌습니다.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가격이 하락되면 2만 원이 하락했다고 표시하시고요.
자산은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벌써 추정이 되죠. 아, 손실이 발생하겠구나. 그런데 얘가 현재 처음 하는 평가이다, 아니면 재평가이다. 재평가에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재평가가 이루어질 땐 여러분, 항상 누구하고 누구의 차이만큼만 장부에 남으면 되냐면, 자, 얼마 주고 샀다, 취득원가 10만 원 주고 샀어요. 자, 그러면 10만 원 주고 샀고요. 현재 가치는 얼마이다? 9만 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는 2만 원의 가격이 하락했지만 실제 제가 당장 판다라고 가정을 세우면 저는 얼마의 손해만 발생될까요? 만 원의 손해만 발생이 될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만 원만큼만 저희는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해됐을까요? 만 원만큼만. 자, 그러면 만 원만큼만 장부에 보여지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만 원만 손실로 보여지면 되니까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유가증권을 삼성과 하나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을 분류했고 이걸 매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도 어디에 갔더니 있고 재무상태표에 있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재무상태표에 있다? 그러면 결산작업자 분기 잘못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 중에 하나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냐면 우선상계 하라겠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취득 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인 차이만큼만 남겨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 원만 장부에 보여지면 된다. 그럼 저는 가지고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만 원을 무엇해라? 우선상계 해라. 그리고 남으면 해라. 그러면 저 조금 전에 위쪽에 써드렸던 대변에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차변으로 보내서 무엇한다? 상계한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다 정리가 안 되네요. 그래서 나머지 만 원은 손실. 그럼 제가 아까 최초의 취득원가 만 원과 현재의 공정가치 9만 원의 차이만큼 장부에 남으면 됩니다. 딱 그만큼만 만 원이 손실로 남았죠. 됐을까요? 그리고 자산 얼마 감소했죠? 2만 원. 그럼 매도 가능 증권 2만 원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회계에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회계에서는 지금 이런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분계는 회계에서 안 냅니다. 시험범위 이탈이어서. 그래서 이 회계 처리 부분은 세무부터는 지속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회계는 우리 조금 앞전에 보여드린 거 있죠. 평가. 거기까지는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평가까지는 낼 수 있지만 재평가는 회계에선 잘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요. 회계 1급을 기준으로 시험의 범위를 놓고 본다면 회계 1급에서는 어느 쪽의 비중이 더 높냐면 무슨 부분들 취득의 분계 비중이 더 높고요. 그리고 평가하는 분계라든지 처분에 대한 부분은 비중이 조금 낮아요. 그러면 평가나 처분은 언제 더 많이 출제하느냐? 세무라는 급수가 달리기 시작하면 단기 매매 증권의 출제 빈도가 조금 내려오면서 매도 가능 증권의 출제 빈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것만큼 매도를 채워버려요. 그래서 유가증권은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평가가 되면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상승하는 것도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일단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계상되어 있을 것이다. 그랬다가 차악이 재평가할 때 무엇 하셔라? 없앨 수도 있다. 자, 이번에는 장부가액보다 공정가치가 무엇하면? 상승을 하면. 자, 그러면 우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계상된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계상하기 전에 평가 이익을 계상하기 전에 우리는 무슨 부분? 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손실을 먼저 무엇 하셔라? 상계하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계한다라는 게 더 중요했던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추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올라온 흐름. 자, 취득 원가는 2019년도에 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2월 31일에 공정가치는 8만 5천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해 보셨을 때요. 자, 지금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고 8만 5천 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에서 8만 5천 원이 되면 시가는 1만 5천 원이 무엇되었다? 하락되었겠죠. 자, 그럼 하락이 되고요. 그럼 자산은 무엇할 것이다? 감소. 자, 요거를 분계를 유추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차변에 분계를 유추해 보면 우리는
대변부터 저는 먼저 써볼게요, 여러분. 자, 자산은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 그러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 써주시고요. 15,000원 감소한 것만큼 정리해 주시고. 자,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해서 얼마? 15,000원이 감소됐겠죠. 자, 이 부분의 시점의 날짜는 2019년도 12월 31일에 이런 분기를 했겠죠. 자, 그러면 우리 10,000원이었던 우리 금액이 얼마로 85,000원으로 장부 금액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어요, 여러분. 회계 처리가 끝나면 장부에 반영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다음 연도 언제? 2020년도 12월 31일에 재평가. 자, 85,000원이었던 장부 금액의 유가증권이 우린 11만 원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가가 상승을 했고 얼마만큼? 25,000원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자산은 증가를 해야죠. 그래서 자산은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익이 발생됐을 때 항상 고민해 볼 게 뭐다? 과거에 평가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반대 성격이 있는지 보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재고자산, 죄송해요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평가란 부분이 있었을 때 지금 이익이 계속적으로 발생된 상황이라고 하면 우선상계를 사실 따지지도 않죠. 나는 지금 현재 100원짜리였던 살 때 100원 주고 샀던 애가 지금 110원이 됐고 그리고 또 120원이 됐고 그리고 또 130원이 됐다. 그럼 매일마다 평가를 해요, 여러분. 근데 100원이 10원만큼 늘었고 우리 110원짜리가 120원이 됐고 120원짜리가 130원이 되면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차곡차곡 쌓이겠죠. 누구의 금액과 항상 비교한다. 평가는 최종적으로 장부에 남겨지는 건 나는 100원 주고 샀던 애가 현재 130원이야. 그래서 난 30원에 이익이 났어 라고 하는 그것만 남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선상계 관점이 없죠, 여러분. 왜냐면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가격이 무엇했지만 하락했지만 그러니까 이때는 평가 뭐가 있었다? 손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평가했을 때는 이익이 났던 거예요. 근데 그 이익을 고스란히 못 쓴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와 최초에 얼마 주고 샀다? 10만 원 주고 샀다. 라고 하는 금액과 지금 현재의 가치가 얼마이다? 11만 원. 자, 두 금액의 차이만큼만 장부에 결론으로 남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정가치 11만 원이라는 건 우리 회계 처리가 끝나면 자산 계정으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만큼? 10,000원만큼이 무엇되었다? 아, 올랐구나.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 그러면 우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누구를 정리해야 된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5,000원을 우선 상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만 이익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손실이 이거보다 더 컸었다라면 손실로 채워주고도 손실이 그대로 남겨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지금 현재 25,000원만큼 증가를 했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25,000원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산 증가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니까 우리 증가된 금액 25,000원 고스란히 씁니다. 그런데 우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5,000원 쓰는 게 아니라 평가 손실 15,000원을 상계해서 장부에서 없애버려라. 자, 그리고 나서 10,000원만큼만 이익으로 써주시면 되는 부분. 이게 재평가 때 매해마다 해야 할 일. 이렇게 되면 재무상태표의 결과론적으로 남는 건 우리 매도 가능 증권 얼마짜리? 11만 원짜리.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얼마? 대변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자본에 10,000원 이렇게 됩니다. 원래 얼마가 돈이 나갔죠, 여러분? 10만 원. 그러면 10만 원이 나갔고 10만 원짜리 샀어요. 그럼 차대는 그렇게도 맞춰줬죠. 그리고 자산이 10,000원이 늘면서 자본이 10,000원이 늘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대가 맞춰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재평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평가가 여러분
재평가를 하실 땐 항상 최초의 금액을 보시고 재평가를 해요. 그리고 대부분 아니 최초 금액을 저희가 어떻게 평가해요? 5년 전에 샀다라고 하는데요 라고 하시면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아 여러분 주석은 또 언제 쓰냐고. 주석에 그런 거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이 뭐로 인정되고 있다? 재무제표 종류로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매도 가능 증권 처분으로 넘어갈게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자, 매도 가능 증권 처분에 가시면 내가 갖고 있었던 유가증권을 시장에 무엇하겠다? 팔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팔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처분은 가능해요. 다만 매도는 장기전으로 가지고 있는 것 뿐이겠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게 되면 우리는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의 차이가 우리 포함되어 있는 누구를 꼭 정리하라고 나올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수하지 마셔야 돼요. 처분도 왜 회계에서 빈도가 매우 낮게 내냐면 어려워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처분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했어요, 여러분. 왜냐면 우린 투자자산 처분도 해봤고요. 단기매매 증권 처분도 했어요. 그리고 재고자산에 대한 거 파는 거 그것도 처분이잖아요. 자 판매했었을 때 우리는 매출을 얼마로 계산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원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고 그리고 재고자산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재고자산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순액으로 처분한 이익을 무엇할 것이다 계산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처분손익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얼마에 팔았습니까? 라고 하는 처분 금액 또는 처분 가액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누구? 회계 처리가 끝나서 장부에 보여지는 장부 금액 또는 장부 가액이 있을 것이다. 자, 요거를 빼서 양수가 나오면 우린 이익이고 음수가 나오면 손실이에요. 자,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장부 금액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봤더니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 뭐 들어가져 있어요? 아직 실현하지 않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계속 얘기했던 우리 평가 이익이 자본 계정에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평가 이익이나 손실. 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어디에요? 재무상태표에. 자, 그럼 여러분 재무상태표에서 나는 지금 팔겠대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 차변에 있었던 거 대변으로 보내서 없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차변에 있었던 자산이 어느 변으로 가겠다? 대변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대변으로 가요, 여러분? 대변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얘랑 한 세트처럼 움직였던 우리 평가손익. 자, 이 평가손익은 모두 다 어디에 있다? 이들은 모두 다 자본에 있어요, 여러분. 자본은 자기 자리가 어디였죠? 자기 자리 대변이에요? 그럼 대변에 있었겠죠? 자, 대변에 있었던 거 어느 변으로 보내서 없애주셔야 돼요? 차변으로 보내서 없애야 되겠죠? 같이 없애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은 누구를 빼는 게 맞다? 취득 금액, 취득 원가를 빼는 게 맞아요, 여러분. 취득 원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왜냐면 우리는 누구를 같이 없애야 되니까 미실현으로 갖고 있었던 자본에 모여 있었던 평가손익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 지금 재무상태표에 있었다라고 하시면 기타 보관에 있었을 거고요. 반드시 장부에서 무엇 하셔라? 제거하셔라. 반영하라는 얘기는 장부에서 없애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인식해라.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누가 봐도 영업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영업 외에 손익 계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쓰면 처분 금액에서 취득 원가를 빼라. 자, 그리고 이들도 똑같이 처분 시 발생되는 수수료가 있으면 무엇 하신다? 우리는 당연히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처분 시 발생되는 수수료는 우리 재고자산만 별도의 운반비 이런 거를 쓸 수 있고 우리 나머지 자산들은 모두 다 처분손익에 우리 무엇 하셔라? 이익이었으면 이익을 깎아먹고 손실이었으면 손실을 증가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거까지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원리를 조금 볼게요, 여러분. 요걸 이제 위에 써드렸던 부분. 우리 어차피 교재에 있는 거 예제는 보겠지만, 자, 제가 12,000원 주고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2,000원, 대변에 현금 12,000원 회계 처리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저는 공정가치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는 15,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3,000원에 우리는 왜냐면 이런 공정가치가 15,000원이 됐으니까 우린 자산은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했어요.
자,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이익이다, 손실이다? 일단 이익입니다.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3,000원 증가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3,000원이 딱 들어와져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저는 드디어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분을 11,000원에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내용을 놓고 보면 15,000원과 11,000원의 차이에 이익이 나올 거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 나온 그대로 공식을 성립시켜 볼게요. 자, 처분 금액 얼마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 11,000원입니다. 위에는 처분 금액, 아래는 처분가액, 가액과 금액 동일시한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두 개 다 같이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취득은 얼마 주고 했죠? 우리 12,000원 주고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처분시 수수료는 드린 거 없어요. 0. 자, 그러면 우리는 11,000원에서 12,000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손실이 얼마가 나올 것이다? 이런 우리 손실, 음수가 나오면 손실인 거니까요. 11,000원에서 12,000원 빼시면 1,000원만큼 음수가 나오나요? 그러면 손실이 나오네요. 자, 그럼 회계 처리했을 때 제가 미리 계산한 1,000원만큼 손실이 나와야 정상적인 분계 제대로 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다 이 박스로 만들어 드린 건 우리 이론상에 나와 있는 원리를 써드린 거니까. 자, 그럼 보시죠.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은 12,000원에 평가로 인해서 3,000원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저는 장부 금액은 15,000원짜리를 갖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면 팔았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대변에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 감소에 의해서 매도 가능 증권은 장부에서 제거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매도 가능 증권과 세트였던 누구도 같이 없애달라? 우리 평가 이익도 같이 없애달라. 자, 그리고 저는 11,000원을 돈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11,000원은 우리 받은 돈 현금으로 처리하고요. 그리고 우리 유급 처분가액이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처분한 금액 돈 받은 거 써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은 차변으로 보내서 장부에서 무엇 하셔라? 아이 제거해야죠, 여러분. 제거하셔라. 그럼 여기까지 차대를 맞춰 볼게요. 나 15,000원짜리 팔면서 11,000원 받았고 기존에 자본에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 장부에서 제거했어. 자, 그래서 차대의 금액은 우리 대변은 15,000원, 차변은 14,000원. 자, 차변과 대변은 항상 무엇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1,000원은 무엇이었다? 너 매도 가능 증권 팔면서 나온 금액이겠지. 근데 손해보고 팔았네. 너 원래 얼마 주고 샀더니 12,000원이요. 얼마에 팔았니? 11,000원이요.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1,000원 손해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처분 손실 얼마가 나온다? 1,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공정가치까지 평가했던 부분들을 여러분 지금 놓고 보시면 실제 내가 돈이 나간 거 자산의 감소는 12,000원이에요. 근데 자산은 지금 3,000원이 더 증가했죠. 근데 그 증가가 평가 때문에 증가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 나와서 계속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장부에서 제거한다라는 거. 그렇게 움직이는 원리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자, 2019년도 9월 10일에 매도 가능 증권 100주 주당 공정가치는 6,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2019년도 12월 31일 매도 가능 증권을 1주당 공정가치 8,000원으로 평가를 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것만 놓고 봤을 때요. 지금 저는 얼마 주고 샀던 거? 우리는 6,000원 주고 샀던 거. 자, 6,000원 주고 샀던 거 얼마에 평가했다? 8,000원. 그럼 여러분 계산기가 있으시면 저는 계산기로 좀 눌러볼게요. 자, 지금 100주 곱하기 6,000원을 하게 되면 우리는 60만 원 주고 샀던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6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60만 원짜리가 얼마가 된다? 80만 원짜리가 됐다는 거죠. 자, 80만 원짜리가 됐으니까 6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바꾸려면 우린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만 원 증가시켜 주시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20만 원 회계 처리했겠죠. 그러니까 처분 분기가 나올 때 여러분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회사에서 업무하실 때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눈으로 다 안 보이면 찾아야죠,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드디어 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취득 원가와 처분가액의 차이만큼이 이익과 손실이라고 아예 결론을 내드린 거예요. 자, 2019년도 9월 10일 매도 가능 증권 100주 주당 얼마에 7,000원에 처분했고요.
그리고 돈은 무엇으로 받았다? 우리 7,000원에 처분하고 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0주 곱하기 7,000원 하면 보통예금 통장에는 70만 원이 입금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저 얼마 주고 샀던 애? 60만 원 주고 샀던 애. 자, 60만 원 주고 샀던 애 얼마에 팔았다? 70만 원에 팔았다. 그럼 여러분 저는 더 비싸게 판 거죠? 그럼 벌써 결론 내보면 나는 10만 원만큼 뭐가 생길 것이다? 아, 분기했을 때 이익이 나오는 분기가 나와져야 정상적인 거예요. 자,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를 갖고 있었으니까 우리 평가로 인해서 80만 원이죠.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80만 원은 장부 금액입니다. 장부 금액 없애주시고, 자, 얘랑 세트인 누구도 같이 없애달라? 대변에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도 없애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상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부에서 가치 제거해라. 자, 그래서 저는 차변에 일단 가치 제거했습니다. 너 돈 얼마 받았니? 70만 원이요. 무엇으로? 보통예금. 자, 돈 받은 건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 70만 원 써줍니다. 그럼 여러분 차변에 70과 20을 더하면 우리 차변의 합계는 90이 됩니다. 자, 대변은 제가 아직까지 설명한 건 여기까지만 얘기했죠. 자, 그럼 우리 10만 원이 차대가 안 맞네요. 자, 조금 전에 우리는 60만 원 주고 샀던 거 얼마에 팔았다? 70만 원에 팔았다. 그래서 얼마의 이익이 있었다? 10만 원에. 자, 이익은 어느 변? 대변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10만 원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영업이다, 영업이 아니다. 영업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업 외에 어디로 들어간다?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그 다음 처분도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자, 똑같은 조건에 나와져 있는 두 번째 박스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보시면 우린 2019년도 9월 10일에 매도 가능 증권 100주를 주당 얼마에 팔았다? 우린 5,500원에 팔았다. 그럼 이런 100주 곱하기 5,500원 하시면 우린 보통 예금에 입금되는 금액은 얼마가 입금되었다? 55만 원이 입금되었다. 자, 돈 받는 얘기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저 얼마 주고 샀다고 여러분? 60만 원 주고 샀고요. 자, 기말에 평가는 얼마로 됐다? 80만 원이 평가이다. 그래서 우리 평가에 회계처리를 했으니까 장부 금액은 80만 원 바뀌겠죠. 자, 그러면 우리 60만 원 주고 샀던 걸 55만 원에 팔았으니까 실제 우리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입니다. 그래서 손실 얼마가 발생했다? 5만 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대변에 가지고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은 장부 금액이 없어지니까 80만 원의 장부 금액이 없어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돈 받은 건 얼마 받았다? 5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55만 원 받은 거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증가 55만 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어느 변에 있었던 거? 대변에 있었던 거 차변에 무엇 해달라? 반드시 상계해달라라고 했죠, 여러분. 장부에서 제거 처리해 줍니다. 상계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대변의 금액은 80인데요. 차변의 금액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면 75만 원이죠. 또 차대 얼마가 안 맞아요? 5만 원. 자, 아까 그 얘기했을 때 손실 얼마가 있다? 5만 원 있다라는 얘기 끝내놨죠.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5만 원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영업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부분은 지금 세무 2급까지 모든 수업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 2급뿐만 아니라 1급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급수까지 모든 수업이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여러분. 이건 교재에는 없어요. 없고요. 비교 대치. 자,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워낙에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최초의 분류는 무슨 자산으로 분류하고요? 당좌 자산으로 분류를 하죠. 자, 매도 가능 증권의 최초의 분류는 무슨 자산을 분류한다?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하죠. 그리고 나서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면 우린 당자로 분류 변경해라. 이런 걸 얘기했었습니다. 자, 취득 시 부대 비용에 대한 걸 정리해보면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 무엇으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취득 시 부대 비용이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원가를 안 간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모두 다 취득 원가에 가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처리한다? 자산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기말에 평가에 대한 손익을 들어가서 봤더니 기말 평가 손익은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매매 증권은 무조건 무엇에 대한 것만 들어올 수 있다.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만 들어오니까요. 자, 그런 반면에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맞지만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은 원가라는 거로 평가한다. 그래서 원가표 평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한다 안 한다?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에 대한 부분은 회사 입장에선 별로 중요하다라고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실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영업의 손익인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 다만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를 여러 번 하고 장기전으로 가지고 있고 금액도 그렇게 작지 않더라.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어디로?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자본에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처분했을 땐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이 계정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손익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도 손익계산서 계정이고요. 영업의 손익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비교 대치표는요.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분류를 잘못하게 되면 엉뚱한 위치에 가서 회계 처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많이들 물어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 대치 한번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마지막으로 풀고 수업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부분 보시면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고요. 옳은 것을 찾아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투자자산 쪽에 해당되는 부분부터는 이제 유가증권 문제로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만 내고 싶은 출제자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낼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가증권이라는 거로 출제를 합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무엇하게 되면 상실하게 되면 그렇죠. 시장성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무엇하여야 된다? 분류하여야 한다. 네, 가능하다겠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단기 매매 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될 수는 없었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그럼 잘못된 얘기인 거죠. 자, 왜냐면 우리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유가증권은 누구만 들어왔었냐면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만기 보유 증권은 사실 기말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무슨 보고 이자를 주거나 이자를 받을 때 무엇한다? 취득 원가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평가의 행위와 비슷한 걸 한다라고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만기 보유 증권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 자,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 이익은 단기 순이익 항목이다. 자, 단기 매매 증권만 그런 거죠,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 이익은 어디로 가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가라. 여기에 가야 되겠죠. 그러면 3번도 잘못됐네요. 자,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무엇으로 분류해라?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바른 설명은 답이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 투자자산 수업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투자자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가증권 쪽이라는 부분에 편중돼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다만 급수 구분을 다시 한번 해드린다면 우리 유가증권 중에 매도에 대한 출제 빈도는 세무가 훨씬 더 높다. 회계는
취득에 대한 쪽이 거의 대부분 이번에 한번 평가 내볼까? 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냈던 부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세무는 무조건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강좌도 조금 길었어요,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강좌는 유형자산으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